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북한의 파워 엘리트 숙청 및 처형 그리고 장성택의 죽음 그 일부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뭐 숙청, 뭐 처형 이런 단어들은 너무나 생소해졌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에서 유배 정도, 뭐 조선시대, 뭐 누구 대왕님이 뭐 누구를 신하를 유배시켰다, 뭐 요 정도까지만 들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까지도 그 숙청과 처형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가 아니고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숙청과 처형, 무자비한 처형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장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의 이 파워 엘리트 숙청, 처형 이 역사를 해방 이후부터 이제 쭉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정말 이게 그 비참합니다. 비참한 처형과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파워 엘리트들을 다뤄왔는데, 이제 장 PD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숙청 뭐 했다 해야 그냥 뭐 현직에서 물러난다든가, 그렇죠. 뭐 좌천 정도로 이게 돼 있는데, 이건 아무 나라나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악명 높은 스탈린 정부 때도 그렇고, 또 이 미얀마나 이런 독재 국가들에서도 지난 시기 숙청하고 하는 그 정도가 그냥 본인에 해당해서 가끔가다 처형하고,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본인에 해당하는 이런 처벌을 하고 기껏해야 이제 지방 추방하든가 좌천시키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기껏해야 이제 정치적 생명이나 끝나는 정도지. 그렇죠. 그 사람의 육체적 생명이라든가 특히 그 가족이라든가 친척에 대해서는 연좌제 이런 건 전혀 이 세상에서 다른 독재 국가라 해도 그렇게까지는 이제 심하지 않는데, 이 북한에서는 이게 가장 이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무자비한 가혹한 이런 처형과 숙청으로서 이 역사가 지금까지 3대 세습을 통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왔습니다. 그 연좌제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죠. 아직까지 더 심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탈탈탈 촬영하면서 자주 듣던 말은 뭐 3대가 뭐 멸한다라던가 혁명화 간다. 이 혁명화 간다라는 표현이 저는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오늘 내가 혁명화에 대해서는 그 깊이 있게 내가 오늘 그 뿌리까지 제가 오늘 혁명화가 어떤 것, 우리 한국에서 저 연구원에 있을 때도 많은 박사님들도 혁명화가 어느 혁명화 보낸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북한에서의 혁명화가 얼마나 이게 무참한가 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그 실태를 이야기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분들도. 혁명화도 이제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혁명화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이제 까발키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 숙청과 처형의 역사를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연대별로 제가 간단히 이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해되기 쉽게 연대별로 큼직한 사건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선 우리가 해방 이후 북한이 그 숙청, 처형 그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건 언제냐면 45년 해방 8.15 이후부터 6.25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 6.25 전쟁까지 포함해서 이 기간에 어떻게 김일성이 어떻게 처형했는가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구냐면은 박헌영, 남로당 그 당수였던 박헌영을 이제 미제 고용 간첩으로 숙청하고 잔인하게 처형하는 이런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많이 아시겠는데, 이 해방을 맞으면서 북한에는 막스레닌주의식, 소련식의 사회주의가
이제 김일성이가 소련이 소련이 이제 김일성이를 부추겨서 수상으로 앉히면서 소련식 사회주의를 북한에 건설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를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이제 수립하고 발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때 많은 이념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해방 이후부터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은 제가 북한에서는 이거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볼 수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박사과정을 다니면서 이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경남대 대학원에서 이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이 그때 자료들을 많이 제가 접하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역사적 자료들을 그때 한국에 있는 엘리트들 중에 사회주의 이념 특히 막스 레닌주의 여기에 이제 물젖은 이런 말하자면 이 공산파들이죠. 공산주의를 신념하는 신봉하는 이런 엘리트 인텔리들이 많이 북한으로 이제 거기에 매혹돼서 속아서 말하자면 사회주의 사상에 속아서 이제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리딩하고 이 사람들 리드해서 올라간 사람이 박헌영 남로당 당수입니다. 당시 북한에서 역사적 자료들을 보게 되면 박헌영의 그 권위와 그다음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때 해방 이후에 수상 선거를 하는 그 과정에서도 박헌영이가 어떻게 보면 김일성보다 더 우위였습니다. 이거 박헌영이 왜 그랬냐면은 남한에 있는 남로당, 북한에 있는 자기를 지지하는 남로당 이런 그 당원들뿐만 아니라 그가 제시하는 이런 사회주의 이념과 정책들이 김일성보다 우월한 겁니다. 이거 앞서 나가고 하니까 남북에서의 사회주의 진영들이 박헌영이를 많이 밀었습니다. 존경하고 김일성보다도. 그러니까 늘 김일성하고 박헌영과의 이런 싸움과 권력 다툼이 이제 암투가 보이지 않게 진행되다가 이 전쟁이 터집니다. 6.25 전쟁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고 거둬 일요일 날 아주 새벽에 다 이제 자는데 우리 또 남한에서는 그때부터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종교 교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가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일요일 새벽에 남한을 불의에 이제 침공하고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합니다. 그때 이제 박헌영이를 비롯한 그 남로당 파들이 김일성과 합세해서 남한을 이제 침공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때 김일성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조건과 그때 당시 또 스탈린과 모태동은 이런 훈시를 받으면서 지지를 받으면서 전쟁에 도발하는데 그게 기본 주되는 뭐냐면 힘이었고 둘째로는 이제 박헌영이가 계속 김일성에게 이제 뭘 주입시키냐면 우리가 들어가 치게 되면은 남한에 있는 남로당을 비롯한 사회주의를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까지 일어나면은 3분의 2 세력이 순간에 남한을 이제 침략할 수 있고 점령할 수 있다 하는 그걸 계속 김일성에게 주입하면서 빨리 전쟁으로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을 시켜야 된다. 적화 통일을 해야 된다. 하고 계속 주입하는데 이거 뭐 전쟁 역사는 저보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낙동강까지 갔다 다 쫓겨 들어가서 저기 장진호반 저 끝에 이제 그 자강도 양강도 있는 장진호반과 백두산 밑에까지 다 쫓겨나고 예, 아마 그때 김일성이도 중국까지 도망쳤을 겁니다. 그 이 지도부들은 다 가족같이 데리고 그때 이제 다시 중공군이 한 그 인해 전술을 모태동이 이제 지원하여 다시 이제 중공군이 북한으로 쳐들어오면서 미군을 포함한 우리 국방군이 이제 후퇴합니다. 근데 이때 왜 결정적인 이제 모태동이가 그걸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김일성이를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중국 내에서 공산당과 모태동이 이끄는 공산당과 장개석이 이끄는 이 그 파간의 싸움을 할 때 결정적으로 김일성이가 그 장개석을 몰아내는 모태동을
무력으로 이제 지원합니다. 그때 북한은 벌써 소련이 지원하에 현대적인 그 무기 이런 것들 군수 탱크도 생산하는 정도로 돼 있으니까 자동 보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엄청 많이 생산했는데 10만 정을 이제 못했던 이게 그 지원합니다. 무상 지원하면서 그 총이 그 결정적으로서 이제 이 장개석을 저 대만까지 몰아내는데 많은 이제 그 도움을 줬다고 해서 못했던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북한을 다시 도운 거죠. 예, 이 의리를 잊지 않고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한다 해가지고 중공군을 이제 대무력을 이제 그 들이밀어서 인해 전술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렇게 하고 김일성이 다시 평양에 도망쳤다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이제 첫 숙청과 처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숙청과 처형이 그 제목은 뭐냐면 전당과 온 사회에서 반당, 반혁명 분자, 종파 분자, 특히 미제 고용 간첩들을 처형할 때 대한 적발하고 끌어내고 이제 처벌할 때 대한 이런 의제를 공산당 이 대회와 회의에서 이제 지금 말하면 사상투쟁입니다. 그런 이제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몇 달을 두고 이제 이 종파주의를 뿌리 뽑는 이런 사상투쟁을 하면서 여기 다 갖다 묶어 엮어 놓습니다. 그렇게 김일성을 뭐 어떻게 보면 희대의 라이벌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정말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덮어 씌워버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박헌영이는 김일성보다 더 지지 세력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론적으로나 그 사회주의 활동 그 역사 해방 이전부터 보면 업적이 더 큰데 왜 김일성이가 이걸 압도할 수 있었냐면 바로 소련군이 그걸 북한을 해방 이후부터 전쟁 때까지 소련군이 이제 주둔하면서 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 김일성이를 앞세워놓고 세워놓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점령한 북한 땅에서 박헌영이 올라가서 아무리 여기 정해봤자 소련군한테 이제 불편한 거죠. 소련군한테 이제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숙청이 시작되는데 박헌영한테 뭐라고 죄명을 붙이냐면 이제 미제 고용 간첩, 미제 고용 간첩이라고 이제 붙여가지고 일단 처형했습니다. 공개 처형 그때는 처형하고 박헌영이가 남한에서 데리고 올라온 그 남로당의 핵심 간부들 여기까지 다 이제 박헌영과 연루시켜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숙청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그때 당시 첫 해방 이후와 전쟁을 겪으면서 김일성이가 1차적으로 자기 반대파들 이 라이벌들을 다 무자비하게 숙청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사건이자 가장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기 독재 체제를 북한에 이제 세우는 이런 첫 다지기 역할이었네요. 투쟁 싸움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 역사적 사실들의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자료들을 다 우리가 이제 배경화면에 다 이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는데 좀 큼직큼직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문제 때문에. 8월 종파 사건은 이제 56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연안파 그리고 이제 윤공훈 등이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예, 이 사건은 이제 북한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조직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김일성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1956년 이후로 그 누구도 다시는 반란을 시도조차 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사건인데 그때 아까도 해방을 맞으면서 세 부류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진입에 들어오는데 제일 큰 부류가 김일성이가 소련의 후견을 받고 소련군과 함께 어디로 들어오냐면은 지금 나진성봉, 웅기 거기로 이제 배 타고 이제 들어오고 해방을 맞으면 소련군을 엎고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먼저
연안파가 이게 중국파입니다. 아, 네, 중국에서 그럼 지상으로. 네, 네, 지상으로 이제 중국에서 대거 들어옵니다.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소위 항일 빨치산들이라는 이 연안파들이 중국이 후원하에 중국이 지지를 받고 들어왔는데 김일성이다 이 만주 저 동북 삼성에서 그 빨치산 투쟁이죠. 지단 무슨 이런 게릴라 싸움인지 하다가 41년도에 이제 소련의 부름을 받고 극동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45년까지 특수 훈련을 받습니다. 낙하 훈련 받고 한계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한계 소대 정도가 41년도에 중국에서 소련으로 넘어가서 그때 이제 극동 지역에서 해방을 맞으면 준비하기 위한 특공대 훈련을 소련군과 같이 하고 거기서 이제 소련이 앞잡이로 파피트로 내세워서 이제 들어오고 대다수 항일 빨치산들이라는 사람들은 소위 중국에서 이제 막 넘어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파가 또 있습니다. 국내파, 지하투쟁하고 이 세 그룹에서 정권 쟁탈전을 싸움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련군은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 점령하면서 여기서 제일 김일성이가 김일성의 반대파가 이제 연안파였습니다. 중국에. 왜냐하면 우선 무력 소위 항일 투사라는 사람은 무력수가 다 엄청 크고 굵직굵직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최영의 아버지 최연이 최영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많은 소위 항일 투사들이라는 게 중국군 이 장군까지 하던 사람까지 다 들어왔으니까 김일성이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 겁니다. 네. 또 김일성이는 어리고 이 사람들은 20살 뭐 10살 20살 더 우연 이런 노장들인데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애 취급한 거예요 그때. 근데 하도 김일성이가 뭐를 돌려가지고 소련군을 얻고 들어와니까 어쩌지 못했는데 이게 가만두고 보니까 오심 전쟁 이후에 보니까 김일성이가 완전 그 독재 정권을 자기 유일 독재 정권을 이제 완전히 수립하려고 하는 그 낌새가 보이죠.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그러고 이제 정면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당대에서 이거 김일성이를 이제 해임시키라 하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게 제일 큰 반란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제 김일성이가 이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소련군과 이제 합쳐가지고 이 무자백 다 처형합니다. 총살하고 처형하고 그 노장들을 다 죽이고 처형한 겁니까? 거기서 최영권이라든가 최연이라든가 이 다 돌아섭니다. 돌아선 사람들은 다 이 포섭하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마지막까지 반발한 이런 사람들은 다 처형하고 이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 연안파를 이제 다 제거하고 연안파에서 이제 흡수한 이런 그 간부들과 그 다음에 소련파들로서 처음으로 김일성이 유일 독재 체제를 이제 북한에 세우고 이거 당대에서 공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반당 반혁명 부자 종파 분자들을 다 처형 숙청하고 드디어 조선노동당에는 유일 사상 체계만 존재한다. 유일 사상이란 김일성의 사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조선노동당 이게 그때가 몇 차 대회냐면은 4차 당대에서 공식 선포합니다. 우리 북조선에는 조선노동당에는 오직 김일성 동지 주체사상만이 존재하고 유일사상 체계만 유일사상 체계로 전당과 온 사회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완전히 이런 이제 장악을 완전히 장악하고 네. 이제 그때부터 북한이 완전히 김일성의 네. 독재 하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장군들, 그 노장들을 모두 숙청하려면 규모가 꽤 컸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이게 북한에 지금도 우리 보면 북한이 그 인민보안성, 국가정치보위부, 지금 국가보안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그다음 조선노동당도 다 소련식으로 이제 그 시스템이 다 거기 심지어 이제 그 체카 소련의 체카 이런 조직들로 다 구성해 돼 가지고 소련과 함께 이익을 제거합니다. 이거 무자비하게 이게 어떤 통제 이 뒤에 이제 정보기관들 그다음에 이 통치기관들이 그 통제라든가 감시 이게 다 소련식으로 독재 체제에서 이제 물려받은 이런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시스템으로 통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빠져 못 나갑니다. 그때 당시. 그리고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목을 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60년도 중반까지 이 사업이 끝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체가 완전히 확립되는 그때부터 김일성이 유일 독재 정권이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흘러가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터집니다. 예. 여기 이제 보면은 67년. 예, 갑산파 이제 숙청 작업이 또 이게 진행되는데 이 갑산파는 또 어떤 파입니까? 이게 갑산파라는 게 국내파입니다. 이게 예. 또 국내파 이런 데서 또 종파 분자라고 해가지고 이건 기본은 뭐냐면 이 당 여기 이제 자료도 있지만은 예. 갑산파 출신들이 이제 당조지 사상 문화 분야 이런 데서 다 이제 그 뭐냐면 고위직을 담당하고 네. 이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박금철이라든가 이효순이라든가 허학성이라든가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당을 이제 저들이 이제 그 뭐냐면 그룹 끼리끼리 해가지고 김일성과 다른 이런 그 사람들로서 당을 이제 장악하고 이거 지도에 나가니까 여기에 이제 겁을 먹습니다. 또 김일성이가 어떻게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당의 노선을 이제 채택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당 내에서 이 뭐냐면 실내로 정책 결정한다. 네. 대외 정책 결정한다 할 때도 김일성이가 주도하고 자기 주체 사상에 따라서 이걸 다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 정치국 회의에서 이게 논의되게 되면 막 반발하는 거예요. 김일성이한테 들고 일어나고 그건 당신 잘못된 생각이다. 그다음에 이제 국방 정책이라든가 통일 대남 정책이라든가 이럴 때 소위 그때는 자유 토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한 박금철이라든가 이효순, 허학성이 다 정치국 위원들이고 정부의 내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비판할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본인들의 의견들을 얘기하고 의견하고 자유롭게 예. 김일성이가 틀린 것들이 뭐 완전 무결하지 못하니까 틀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에서도 이제 오류를 범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김일성을 비판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이가 이것들을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해서 이 갑산파들을 모조리 이제 기회주의자, 봉건주의자, 교조주의자, 자본주의자, 수종주의자 이런 간판을 다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 딱지를 붙여가지고 이때 또 이제 전당적으로 한 달 6개월 동안 1년이면 1년 동안 이런 분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차례로 대론쟁을 또 벌린다. 이게 사상투쟁입니다. 이게 이제 혁명화 아까 이야기했는데 우리 장 PD님께서 북한 혁명화를 지금 잘 모르시는데 혁명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예, 여기서부터 이제 혁명화라는 게 예. 사상투쟁이라고 당내에서 사상투쟁. 이거 대론쟁입니다. 우리 한국에 오니까 이제 일반 영화 가끔 이제 드라마들의 코미디하게 북한을 이제 그린 드라마들을 보면 사상투쟁 원래 세워놓고 예. 이게 그 코미디하게 나오지만 저기서는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는 이런 이렇게 농담거리로 삼을 수 있는 말이 아니군요. 네, 이게 완전히 사상적 딱지로 이게 사람을 정치적 생명을 아예 죽여버리면 육체적 생명도 없어버지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죽기 살기입니다. 이 사상투쟁이 벌어지면은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 혁명 여기서 이제 사상투쟁이 하고 여기서 불의를 가릅니다. 숙청할 놈. 저놈은 도저히 반당 분자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유일사상체계에 가장 도전한 놈이기 때문에 저놈은 정치보위부 대상. 살려둘 수 없다. 장성택이 같이 처형할 대상. 이거는 국가정치보위부로. 이거는 그냥 넘겨버리면 이건 뭐 재판도 없고 그냥 지하실에서 까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요거는 좀 교양에 개조할 수 있는 놈이다. 교양 개조할 수 있는 놈이다는 거는 이거 혁명화 보내는 거야. 6개월, 1년. 이제 혁명화 사례들 제가 뒤에서 이거는 탄광 광산. 그러니까 단번에 여기다 왕별 4개 달았던 사람, 당중앙인의 조직부 부장, 그 다음에 무슨 장성들, 군대, 그리고 부총리, 총리, 그 다음 부부장, 상들, 이런 사람들을 떼가지고, 견장을 떼고 바로 탄광광산을 보내면. 가장 하위의 그 노동자 신분이 거기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노동계급으로. 제일 그 하바닥 그런 데다 보내놓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게 갑니다, 먼저. 역사들 보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우선 죽어버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는 거는 그다음부터 이거는 처형까지는 아니니까 이미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로 다 보내고 이거는 이제 혁명을 해봐서 너 거기서 1년이면 1년 네 충성심을 봐가지고 다시 끌어올려 두고 보자. 이래서 혁명화를 보내는 거고.
그럼 그렇게 뭐 1년이라고 뭐 딱지가 붙어서 내려가면 실제로 1년 뒤에 올라오는 사례도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6개월 내지 1년 대체 보면 2년도 있고. 근데 못 올라오는 사례도 이제 대체 보면 이자 그런 데를 보내면 다 뭐 고위층이니까 지도층이니까 이 사람들은 소위 좀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실력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주동분자로 반당적인 행동을 안 하고 피동적으로 뭐냐면 박금철이나 이효순 이런데 피동적으로 할 수 없이 참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 한 번 더 사상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혁명화 보냈는데 거기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 정신 차려. 야 이게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게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 있는 당 조직들로부터 매일 일보가 조직부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러고 한 1년 검토하다가 이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것 같다 하면 현지에서 추천하고 또 꼭대기에서 내려가서 중앙에서 내려가서 검토하고 다시 쓸 사람은 다시 올려오고 거기서 안 되는 놈은 그냥 그대로 쭉 그대로 죽을 때까지 그다음에 그건 이제 이 리스트에서 완전히 삭제되죠. 간부 명단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그 이후 자식들 때부터 이제 다시 노동자인 거네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때 혼자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일가족이 다 내려가죠. 일가족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양외고학원 제가 평양외고학원 이야기를 자꾸 해서 이거 뭐 안 됐는데 그 아까 평양외고학원에 지난번에 말했지만 간부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 여기서 많이 쫓겨나가요. 간부들이. 그러면 자식들이 공부하다가 다 하루에 없어져. 어제까지 학교 나왔는데 다음날 없어지면 쉬쉬 학교에서는 말 못하게 해요. 왜 말 못하게 하냐면 그 종파주의, 반당, 반혁명 부자라는 거 이렇게 퍼지면은 그 오히려 여기 역량을 효과로 나타낼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었냐? 김일성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냐? 이런 게 이제 그 하면서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봐 어디 간지도 말 못하는데 뒤에서 간부들 자식들이 다 통하게 됐으니까 알아보면은 처형됐다. 그다음 혁명화 갔다 하면 하루 다음날 그냥 등교를 안 하면 가족같이 다 같이 그저 추방당하도 그러면 그 내려가서 그냥 뭐 탄광강산의 가족들도 다 거기 가서 그 마을에서 그저 같이 사는데 그냥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제일 경한 그 혁명화가 이제 그 고급당 학교 현지에서 박탈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사상교양 학습시키고 이런 게 이제 고급당 학교, 김일성 고급당 학교, 인민경제대학 뭐 이런 데서 가서 공부시켜서 제대로 되면은 또 다시 뽑아오고 대체 거기 간 거는 다시 사상무장시켜서 쓸 사람들입니다. 이게 북한에 있는 고위 간부들이 거의 다 이걸 겪었습니다. 이제 제가 대표적인 이양 말이 혁명화란 말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례들을 뒤에서 말하자고 했는데 여기 왔던 김용순 대남비서, 그 다음에 강석주 일부상, 그 다음 김영남 최고민의 위원장, 최용해 지금 최고민의 위원장 이게 다 군부도 물론이고 다 혁명화를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웬만한 엘리트들은 다 한 번씩 겪는 이제 그 고위급 특히 고위급들은 어느 정도냐면 사상투쟁에 외무성에 이제 사상투쟁에 한다 하면 그때 이제 그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IAEA 탈퇴할 때 오스트리아에서 탈퇴할 때 그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한국 대표단이 IAEA 총회에 온 한국 대표단이 북한 대표단하고 식사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이제 대표단이 갔는데 탈퇴하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는 남한 대표단이 저녁에 동석 식사하자고 하는데 만찬 이걸 지시 주시오. 참가해야 되겠는지 거절해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지시 올라왔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바빠가지고 외무성 보고했는데 김정일 지시가 늦었어요. 며칠 동안 뭐 어디 다른 결제를 그걸 보지 못하고 3일 후에 나왔는데 저기서는 당장 하자고 하니까 이게 답변이 없으니까 그냥 참가하라는 걸 알고 훌떡 참가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있다가 김정일이가 이 사상 상태가 덜 돼 먹었다. 그 지금 뭐 탈퇴하는 마당에 가서 남한 대표단하고 동석 식사해 당장 거절하시오 하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저기서는 벌써 이미 참가 식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거 완전히 외무성 김정일이가
이런 이 외무성이 무슨 조선민주공화국에 필요하나? 나는 이제부터 외무성이라는 걸 북한에서 외무성이 없는 걸로 알고 이전 외무성 보고도 안 받거나 지시도 안 했으니까 다 해산해 버리라, 해체해 버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 6개월, 1년 동안 이게 언제냐면 80년대 말입니다. 89년도인가 6개월 동안 중앙당에서 한 100명이 내려옵니다. 중앙당 조직 지도부. 그 다음에 사상 선전선동부, 그 다음에 이런 그 부서들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위부. 여기서 합해서 내려와서 한 6개월 동안 일체 다 직업 뭐냐면 그 업무 중단하고, 예. 그 다음에 각 그 간부들부터 밑에까지 쭉 그 사상투쟁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뭐 괴람 있고 가오가 있는 사람은 거의 그저 싹 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김영남이도 강석주도 주석대 하려면 웡웡 웁니다. 이게 우리 군중 심판 같이 그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딴 남한에서 쉽게 이런 드라마들에 나오면 북한에서 군중 심판에서 처형하는 그런 거 장면 나오는데 이건 외무성 안에 강당에 다 모여놓고 외교관들 그 앞에다 세워놓고 외교부가 한 1,500명 되는데 외교관은 뭐 한 500명 정도 되고 다 모여놓고 주석단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아예 막 공격합니다. 그 지난 기간에 잘못된 거, 뭐 발언, 뭐 다 행동, 이거 다 묶어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땅땅 때리고, 김영남이는, 당적 책벌, 지금 리영호가, 리영호 뱀상이 지금 하노이 해당 갔다 와서 총책임지고 떨어진 것처럼, 이제 해임된 것처럼. 그리고 해임만 시키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또, 혁명을 보냅니다. 그 혁명을 어디에 보내냐면 이건 좀 관대에 빠져서 김일성 공업당 학과 1년간 사상학사. 다시 학사. 김정남이 김영남이가 그 나이에 웡웡 울면서 장군님 고맙습니다. 그 다 앞에서 이만큼 관대하게 용서해줘서 고맙. 이게 한나라 외무상이 그러면 벌벌 떠는 이런 게 사상투쟁입니다. 강석주는 너는 1년 동안 중앙당 농장 가서 똥찌개 대변 이런 걸 봐서 지게 메고 이제 농사 짓는 거 1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IAEA를 담당한 최수원 부부장. 너는 그 담당 부부장인데 너는 아오지 탄광 2년간 강제노동. 이게 다 딱딱 때리고 가족 다 같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직이 다 박탈. 집을 다 쫓겨나고 자식까지 다 학교에서 다 박탈해가지고 다 데리고 몽땅 짐 보따리만 싸서 다 내려보내거든요. 제가 의문이 드는 건 그렇게 보내면 그 자리를 또 누군가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채웁니까? 다시 그거는 뭐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죠. 실력보다도 당성이 강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자리 걱정은 다시 누가 뭐 일부 부장 자리, 외무상 자리를 뭐 할 사람은 많고도 많습니다. 당성과 충성심만 있으면은. 그렇게 혁명화 1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사이에 있던 사람은 또 다시 다른 자리로. 그렇게 되는데, 이제 보낼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이놈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놈, 그 다음 이제 같이 다시 교육시켜서 강석주나 농장에 이제 가서 이 지게를 진다든가 최소원이 같이 그런 보내는 거는, 다시 쓸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예요. 그럼 가서 어떻게 하는가 달래서 혁명화를 어떻게 하는가 달래서 이제 장성태이가 3번을 그렇게 당했거든요. 강선재 강소에 가서 이제 후반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올라올 사람은 올라옵니다. 그럼 다시 복귀하는 수는 또 많고. 실례지만 혹시 박사님께서도 우리는 무슨 큰 간부는 못 되니까 연대적인 책임이 없으니까 그 대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장이든 그 다음엔 부국장이든 이런 것들은 책벌 당적 체포를 해가지고 1년 동안 해외 출장 못 나간다든가 외교관들 아니면은 우리도 이제 같은 연대적 따라가는 사람들도 더 많은데 대체로 간부들한테 이거 다 뒤집어 씌우거든요. 연대적인 책임지게 하는데 갔다가는 다 이렇게 손가락 잘려오고 최소한 이 부부장도 탄광 가서 이렇게 잘라오고 워낙에 열악한 환경인데다가 그런 일을 또 안 해봤던 안 해보고 이게 이 선물만 받고 선물집에서 살고 그냥 뭐 부부장 이상급이면 완전히 뭐 최고의 대우를 받는데 이 김용순이도 이제 대남 사업 비서하면서 2번씩이나 혁명화 갔는데 어디 탄광 강산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곱게 이질하면서 자기 와서 실토한 것들이 있습니다.
덕성실기라는 데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언명태 대가리 그걸 겨울에 나가서 그 채통 큰 놈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 이제 뜯어먹고 이러면서 그 탄광 안에서 일반 강산 노동자들이 고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얻어먹고 하는데 또 강산에 탄광에서 나가면 일반 노동자 농민들이 이거 잘 대해도 안 줍니다. 너 거기서 우리를 착취하면서 지배계급으로서 너 그렇게 이 승용차 타고 다니고 그런 호화주택에서 평양에서 살다가 온놈이라고 이게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잘 대해도 안 주거든요. 그때 누구도 찾아도 안 갑니다. 그걸 찾아가면 다 또 당 조직을 통해서 보고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다시 불러서 오는 경우가 이제 살아남는데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러면 뭐 장군님 앞에서 완전히 뭐 무릎 꿇고 완전히 파피 뛰시죠. 그때는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는데 이 가정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게 이걸 통해서 거의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다 했습니다. 최영애도 그렇고 한경서도 그렇고 다 하는데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특히 이제 그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지금 더하다 그럽니다. 뭘 보여주면 너희들이 내 정치적 신념과 배려가 없으면은 꼭 너는 그 짐승보다 못하다. 그 나의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너는 저 짐승과 같고 저 밑바닥에 있는 일반 노동자 농민보다 너는 더한 그런 그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피눈물 나게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내 한마디가 법이다라는 그걸 또 보여주고 그러면 갔다 와서 이게 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저 소심해지고 뭘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그다음에 다 눈치 보고 그야말로 이제 파피트가 되는데 이 과정을 거의 북한에 있는 그 고위 간부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일 처참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태리 나가셨는데 그 온 간부들 또 여기 와서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전번 시간에도 피특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체험한 데 가면은 이때는 거의 당의 지시가 하부에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보위부를 풀었는데 이게 반응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막 삐라가 날아가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이제 살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민심도 안 좋았어요. 민심도 안 좋고 막 김일성 종합대학에 막 삐라가 날아가고 벽체에다가 이 김정일이 타도하는 이런 거 붙으니까 국가보위부까지 동원했는데 국가보위부도 또 뇌물에 넘어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빠가지고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를 풀어가지고 이제 총 때려서 무조건 다 이제 이때는 무조건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하고 잡아다가 지하에서 그저 판결도 안 하고 죽이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서윤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김만금이라고 이제 그 농업상을 하던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때는 그 죽었을 땐 또 공화국 영웅 칭호도 줬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굶어 죽게 된 게 농업 정책을 당신 그 사람 때문이다. 그걸 농업을 책임진 이런 그 농업인의 위원장, 그다음 농업 관련 당 일꾼들 이 사람들이 책임다 해가지고 무덤에서 다 뼈를 출해가지고 달아놓고 총살하고 이 무자비한 게 이게 바로 혁명하고 이 처형의 역사라고 이제 북한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좀 어기 막히는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의 역사는 정말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 그렇게 누가 그 인간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김현희 씨가 이야기했던 게 그 북한의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를 히즈하고 스토리를 띄어서 놓으면 김 부자 3대 세습의 그 가족의 역사다. 그만의 역사다 하는 게 이게 다 숙청과 처형 이런 역사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숙청과 처형에서 어떻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좀 이슈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장성택. 장성택의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의문을 가지시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박사님께서 저번에 소개를 하실 때 장성택과 개인적 친분이 또 있으셨다는 말씀을 하신 뒤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장성택의 죽음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뭐 장성택이 뭐 아는 게 자랑은 아니고 이게 뭐 어쩌다가 그 제 업무상 외교관으로서 스위스
노르웨이 이태리에서 근무하면서 하게 되면서 업무상 스위스 때부터 장성택을 알게 됐고 예. 그건 지난 시기에 제가 말씀 다 드려서 더 이상 그 구체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장성택 그 부장이 일단은 간단하게 뭐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2013년 예, 처형을 당했고요. 당시 한국에서도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났던 걸로 네, 저도 네.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써주신 자료 제가 읽자면 네. 2013년 12월 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네. 반당 반혁명적 종파 행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 또 출당, 제명되어 4일 후인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성 특별군사재판에서 예. 국가전복 음모행위 혐의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종파 행위에 관한 어떤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당시에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장성택을 처형할 때 네. 인민무력부 재판부 네. 그 판결문을 이제 재판소 판결문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걸 보면 10가지 죄행이 있는데 네. 그 10가지 죄행 중에 가장 그 눈에 띄는 게 3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부정부패하고 무슨 뭐 그 10가지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겠는데 그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거 종파 분자로 하고 이제 쿠데타까지 이렇게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데 그렇게 하고 김정은이를 모시는 데서 이제 수령을 후계 계승하는 데서 이제 왼새끼를 꽂다는 식으로 이러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근데 왜 부장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장성택 부장이라는 김정일이가 계속 장성택 부장이라고 호칭을 달았다고 지금 누구냐면은 중국 주재 대사를 하는 지재룡 대사가 그 이야기를 이태리 와서 했어요. 장 부장이 이렇게 부르는 건가요? 장 부장님이라고, 네. 장 부장 동지라고. 근데 그게 또 어떻게 그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장성택 부장이 전형적인 외교관이에요. 당국제사업부에 있으면서 외교관을 쭉 하면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가지고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 때 김경희한테 호감 가진 것도 아주 예술 선전 활동 이런 거 그 대학마다 그런 선전 그룹이 활동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망라돼 가지고 하면서 아주 뭐 악기도 아코디언도 잘 다루고 그다음에 또 이게 루머 감각도 뭐 이런 어쩐 사람들 끄는 그런 그 대학 때부터 있어가지고 김경희도 그랬다고 하는데 이 장성택이한테 쭉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보면은 엄청 사람들이 그 겉으로는 견나무라고 격가지보다 더한 이건 이 딴 핏줄이니까 항상 그 고가 보이거나 당 조직 지도부에서 이제 감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서는 다 이게 몰래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 장성택한테 줄을 댑니다. 특히 해외 출장 나오게 되면 어느새 어떻게 장성택이가 왔는지 해외에 나왔는지 알고 그 옆에 나라들에서 다 돈가방 차고 이제 찾아오고 제가 그 심부름을 이태리에서 엄청 많이 했어요. 이태리에 계실 스위스 때 때부터 예. 스위스 시대부터 그걸 또 스위스 시대부터 이태리까지 보면은 대체 이제 그 장성택이 그 다음엔 김용순이 그 다음 이전에 허담 비서라고 있어요. 허담 비서라고 이제 8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외무상 하다가 대남 사업 비서를 한 허담 비서인데 이 세 명이 가장 대 분야에서는 김정일이 가장 최측근이었고 이 세 명이 김정일 가계 김경희와 관련된 모든 이런 해외 활동을 보좌하는데 김정일이 이 세 명한테 이제 80년대는 허담 비서한테 90년대는 김영순 비서한테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는 장성택한테 이거 다 위임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뭘 구입해 온다든가 해외에 나가서 무슨 비공개 이런 걸 나가가지고 이제 다 묵자 구입하고 그다음에 큼직큼직한 이런 일들을 할 때 대해서 그다음에 이 당자금 비자금들 관리하고 스위스라면
꼭 이 사람들은 조용히 비밀리에 없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그 해외 대사관 참사로 다 등록돼 있습니다. 프랑스 주재 유네스코 대표부 부대표 김용순이는 장성택이는 장택성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항상 해외 나왔던 장택성이라고 나오거든요. 장성택인데 뒤에 걸 앞에 나가지고 그것도 또 어디 무슨 대사관 공사 이런 가직을 가지고 허담비서는 뭐 이거 외무상으로 공공연히 이거 나와 돌아다니면서 다 김정일이 보좌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다 이제 국경들을 이제 넘어옵니다. 처음에 스위스 갔다가 그다음 그 스위스 대사관에서 태워가지고 프랑스 대사관 넘기고 프랑스 대사관에서 또 육로로 또 독일 대사관 넘기고 이태리 대사관 이렇게 내서 우리가 거기 많이 동원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보면은 그 대사관들의 사람 다 이제 비자금 이만큼 차고 그 수행원들 며칠 데리고 비밀리에 오면서 와서 만수무강 이제 모시는 김일성, 김정일 그 집안 주석궁 그다음에 지금 서기실 여기는 그 직무실 이거 해당한 거 다 계약하고 뭘 다 들어가는 이런 물론 거기 서기실 대표부들도 있는데 그 특수 대표부들 각 나라들에 다 있지만 이 사람들과 함께 그걸 들어가는 이 작업을 하는데 엄청 장성택이한테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 줄을 서는데 한 번 이태리에 왔어요. 이태리 그때 97년도인가 왔는데 그때도 박사님 계실 때 네, 내가 있을 때인데 그래서 내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지 모르겠는데 그 해도 와가지고 그때는 그 북한이 마지막 해 왔던 것보다 좀 그 북한이 그렇게 뭐 그 당장 무너진다고 이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왔는데 뭐 그때는 기분도 좋고 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슨 밤에 그 김정일 그 뭐냐면 물자들 김경희한테 쓸 약품들 그다음 병원들 의사들 그러니까 그걸 대놓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앞에서는 뭐 다른 이유로 뭐 여기 말씀하셨을 때 이태리의 고속도로 현황 그런 거 네. 전번에 말하는 네. 그거를 고속도로 현황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뒤에서는 그 전번에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제 봉화진료소에 그때 들어간 이야기했죠. 예, 예, 예. 의료 뭐 물품, 뭐 기기들 그다음에 일호 그 약품, 물품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확인하고 들여보내기 위해서 네, 방문을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데 네. 그때 이제 누가 와셨냐면 지재령 대사가 당국제사업부 부부장을 했는데 양반이 이제 그 호텔에 건 나가 있고 하루 이제 장성태가 가기 전에 대사관에서 이제 만찬을 차리고 하는데 장성태 부장이 갑자기 그 나하고 이용결 과장 찾더니 가서 공산 어느 호텔에 가면은 지금 지재령이 부부장이 와 있다는데 데려라. 저녁 식사 같이 하게. 그래서 9시인가 밤 9시에 다시 하던 도중에 가서 데려와서 식사를 이렇게 같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모르고 이제 대표단 성원을 다 같이 대사관 가족들 다 앉아가지고 하다가 술이 좀 들어갈 만 하니까 누가 대사가 일부부장 동지 장성택 일부부장 동지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지재령 부부장이 탁 성을 내면서 야 대사동무 일부부장 동지가 뭐야? 아니 장군님께서도 장부장 동지라고 하는데 어디가 되고 일부부장 동지야? 확딱 성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대사가 뚝 굳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쑥 들어갔는데 다시 장부장 동지 이렇게 했는데 장부장이 아주 뭐 기분 좋아가지고 술도 지금 마셨겠다 하더니 뭐냐면 지재령이 보고 뭐 그렇게까지 뭐 말해야 되나 하고 뭐 이러면서 술도 마시고 했으니까 지재령이 보고 지재령 부부장 보고 앉아 그러지 마 사람들 앞에서 그래 놓고는 그걸 또 풀어주느라고 대사 보고 대사동무 그 대사 부인 보고 대사 사모님 여기 악기 좀 없는가 뭐 그래 이런 아코디언 그러니까 대사관에 하나 좋진 못해도 좀 낡은 거 하나 있었는데 있다니까 가져라는 거야. 그걸 갖다가 쫙 치면서 아코디언 쫙 치면서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제가 노래를 하면서 하는데 그 손마을 선생 지금 한국의 손마을 선생 노래를 그걸 또 하니까 우리는 그때 그걸 모르지 한국 남한 노래인지 모르고 가사 보니까 이게 북한 노래는 아니고 이건 분명히 그 속으로는 대한민국 노래다. 술 파티에서라면 하는 노래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도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아줌마들은 애들은 다 모르는데 그걸 이제 다 연주하는데 거기에 또 지재령이 나가서
병 들고 젓가락 들고 막 하면서 춤추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그 장성택 부장을 평시에는 다들 이제 굉장히 높였군요. 당 누가 보는 앞에서는 조직적으로는 이제 멀리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런 뒤에서 해외에 나온다든가 이런 데서는 술자리나 계속 장성택 부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장성택이를 마지막에 처형될 때는 이제 그 판결문에 나오는 게 0번 동지, 1번 동지 하면서 장성택이를 우상화하고 그 아첨을 부르면서 장성택이가 거만하게 처신하다니까 처형된 한 가지 이유가 되는데 김정일이가 이것도 다름 아닌 김정일이가 장 부장이라고 불른 그 원인은 자기가 평시에는 몰라도 후계 체제에 있어서 자기가 이제 한번 쓰러지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다시 쓰러져서 죽지 않았어요. 2011년에. 그 전부터 자기 상태를 알면서 장성택 부장을 많이 이제 가까이 하고 끌고 다니면서 장성택 부장하면서 아마 김정은이를 부탁했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몸 상태를 아니까 언제 잘못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가족끼린 이건 누구한테도 아니고 아까 말한 허담도 친척입니다. 김일성의 가까운 친척이 되고 김용수는 김경희하고 동창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그러니까 이런 개별적인 사람들한테 장성택은 자기 또 견나무지만은 격가지보다 더 먼 견나무지만 그래도 위기 때마다 김정일이가 다 장성택이를 당 조직에서 혁명화 보낸 걸 끌어올려오고 김일성 종합대학 때 김경희하고 결혼을 맺어주고. 김일성이가 반대하는 것도 김정일이가 맺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혹시 잘못돼도 그래도 김정은이를 후계로 이제 뒤에서 철저하게 받들 거는 장성택이밖에 없다. 자기가 이건 연대를 넘어가면서 그걸 봤으니까 장성택의 그 충성심, 그 자기에 대한 그런 자신의 업적이라던가 행동들을 모두 봤으니까 장성택을 제일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년 죽기 1년 전에 중국에 4번 가는데 그때마다 장성택을 무조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줍니다. 자, 장성택이는 내가 이만큼 믿는 사람이니까 너희가 지난식이 장성택이 아니다. 앞으로 후계 모시고 할 때 장성택이 시키는 대로 받들라. 이런 힌트를 암묵적인 힌트를 이제 많이 줬는데 그런 장성택이 마저 이제 북한에서 무자백 숙청 정도가 아니고 무자백가 처참하게 처형까지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역사는 숙청과 처형의 역사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 오늘 이날까지 현재까지. 그리고 아까 장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히스토리가 아니라 북한의 역사는 히스토리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혁명 사상, 혁명 역사의 이런 히스토리다. 그리고 제일 이게 심화되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은 숙청과 처벌이 김정일이가 당 조직 비서로 오면서부터 북한의 숙청과 처형이 완전히 국도에 달합니다. 이때부터는 김정일이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60년대 말에 67년인가 8년도 그때 졸업하고 선전선동부장 됐다. 그다음 당 조직 비서로 74년도에 오면서 제일 처음 김정일이가 시작한 것이 종파 반당 종파 분자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었습니다. 정리부터 하는 거네요. 네, 정리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 역사 배울 때 참 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연대별로는 50년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방 이후부터 전쟁 끝날 때까지 이게 한 단계로 완전히 피비린내 나는 숙청. 이건 숙청이라 하면 구소련이나 무슨 독재 국가들에서처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좌천시키는 거 북한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 반당 분자, 연자제. 그리고 이 반당 분자라든가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이게 딱지만 붙으면 무조건 정치범죄 형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다는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으라는 건데 처형하는 것도 많고 이게 큰 사건. 또 60년대 1단계였고 1단계. 네. 60년대 와서 이제 갑산 파요. 그다음에 또 그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반당 이런 분자들을 또 이제 그 정면으로 김일성을 도전하는 이걸 이제 그 친 게 이제 또 60년대고 70년대 오면서부터는 김정일이가 뭐 그냥 매번 연대마다 이제 큰 사건들을 터뜨려서 처형하면서 동시에 결속시키고 또 이제 이 공포 정치로서 다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 제대로 당일상책의 율적 지도 체제를 따르지 않으면 이자들 같이 언제든지 처형당하든가 아니면은 하지만 탄광강상 가서 짐승같이 노예살이를 한다든가 네. 둘 중에 하나니까 목숨 걸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런 거를 연대마다 다 진행해 왔는데 김정일 때 와서는 70년대 와서는 뭘 그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당일 유상책의 10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아, 그때 나오는군요. 그때 나옵니다. 이때 당일 유상책에 그러니까 김일성이 있을 때는 당일 유상책의 확립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그때 김일성이 1인에 의한 통치식이고 김정일이가 70년대 오면서부터는 공동 통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당일 유상체계와 당일 유일적 지도체제를 이제 구분해 놓습니다. 당일 유상체계는 김일성의 체계, 당일 유일적 지도체제는 김정일의 체계에서 이거를 10대 원칙에다가 이제 만들어내 가지고 그때부터 10대 원칙이 북한의 가장 힘을 가진 이런 법으로 이제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이제 공화국 법으로서 당 율상 10대 원칙이 온 나라 온 이제 조직들에 퍼져가서 다시 다스리는데 그때부터는 또 10대 원칙 그 사실인지 아닌지 이 기독교의 10계명을 따온 거라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 내용 보면요. 네. 첫째부터 1조부터 10조까지 있습니다. 네. 10대 원칙인데 1조 들어가서 방가로 첫째, 둘째, 셋 이렇게 나가고 마지막 10제까지 가는데 1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를 위해서 방가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김일성 동지로 하고 예. 마지막 이제 중간대 가서는 뭐냐면 자나깨나 꿈을 꿔도 오직 위대한 수령과 당의 꿈을 꿔야 된다. 뭐 이런 거 하고 마지막 10번째가 뭐냐면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계속 완성해야 된다는 게 10조인데 그 조항을 놓고 지금 3대 세습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전당 북한에 있는 전당 전민이 너희들이 이걸 인정하고 이 조항을 너희가 만들었고 10대 원칙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3대 세습이 이건 당연한 거고 응당이 3대 세습하는 거다. 당의 10대 원칙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법률화 해놓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걸 부정 못하게끔 이거 해놓은 악명 높은 이게 저 10대 원칙인데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이 죄명을 죄명을 코에 걸면 코 걸리고 귀에 걸면 10대 원칙이 10대 원칙 1조항, 2조항, 3조항 다 따져보면은 사람이 숨 못 쉬게끔 그대로 안 하면 그냥 죽게끔 됐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대체 보면 TV에서도 나오는데 북한에서는 이 10대 원칙을 갖다가 적용하면은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걸리게 돼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처형 제일 심한 게 처형. 일부를 정치범수 형성. 두 번째는 탄광광산 혁명화. 세 번째 부류는 사상학습. 뭐 이렇게 시켜가지고 구비해가지고 저 독재 체제를 지금까지 해오는데 이거를 제가 한 번 여기서 목이 터지도록 이야기해도 그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금 우리 장 PD님도 내가 하는 소리가 하면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 죽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그냥 이거는 사상 감투 씌워가지고 한순간에 지옥으로 보내는 이 악명 높은 10대 원칙인데 이게
이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최근의 헌법도 조선민주주의가 헌법도 이 10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 뭐냐면은 다시 다 개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당 조직 생활뿐만 아니라 당 사상 사업, 그다음 자기 업무 외교 분야면 외교 분야에서 네. 우리가 그 각자들이 자기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책 수립하고 대안을 만들 때도 이놈의 10대 원칙을 기준으로 자막대기로 놓고 교시 지시를 생각하고 김정일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걸 전개해 나가야지 이걸 없이 그냥 나가다는 다 이거 저 뭐냐면 교조주의자, 수용주의자 해가지고 다 쫓겨나고 이 사상적으로 이제 처벌받게끔 되어 있는 이런 악명 높은 이런 북한의 이런 독재 체제입니다. 저희가 이 장성택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왔는데 네. 사실 이 장성택의 죽음 관련해서 황정엽 선생님과 관련된 또 일화가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말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예. 장성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네. 1시간이 됐는데 이 이야기는 또 이제 박사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신 이후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있는데 네. 장성택 부장이 이제 한국에 한번 대규모 그 경제 사찰단을 데리고 이제 왔던 적이 있어요. 네. 그게 몇 년? 2000년대 중반이죠. 인가요? 네. 그때쯤 될 거예요. 네. 그러는데 그때 황정엽 선생이 통일정책연구소 이사장으로 있었어요. 이문동에 있다가 두 분이 어떤 사이신가요? 황정엽 선생과 장성택. 그 사돈기간입니다. 장성택, 네.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어쨌든 장성택 누나네하고 황정엽 선생의 아들 딸하고 이제 황정엽 선생 아들 경모라고 그 이제 결혼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돈기간이 사돈기간인데 그때 이제 대규모 한 100명 데리고 왔댔을 거예요. 그때 50명에서 100명 넘는 그런 경제사찰단 데려오고 그때 장성택이가 부총리 경제부총리 겸을 하면서 조직부 행정부 부부장 하면서 경제부총리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장성택이가 총리가 될 거다 하는 건 여론들이 남한에도 돌고 북한에도 돌았는데 그때 황정엽 선생이 분석한 거는 저 사람이 이제 총리 될 거다 장성택이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제 문제를 맡은 총리들이 당의 그런 통제, 그리고 특히 김정일한테 당의 통제를 받으면서 있는 실태를 누구도 가감히 보고를 못했다. 김정일한테. 그러니까 총리라는 사람이 이 경제를 책임지려면 자기 목숨 걸고 실태가 이런데 김정일한테 들어가서 나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실태가 이러니까 이걸 좀 밀어달라. 이래 말하면 배짱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 경제가 저렇게 되고 당에서 다 묵살하고 통제하고 하니까 그걸 할 사람은 장성택이다. 없다. 장성택, 이렇게 그렇게 해서 네. 장성택을 대표단 데리고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러더니 그때 황정엽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 이제 장성택이가 저 총리가 되면 북한이 이제 개혁개방까지도 제한된 범위겠지만 중국식으로 농업 부분은 그 정도로 갈 거다. 그러면 저 독재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10년, 20년 계속 버텨나갈 수 있는데 큰일 났다 이거. 저놈을 저거 여기 장성택이를 저거 여기 떨궈야 되는데 남한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그런 소리도 했어요. 우리 앉혀놓고 우리 북한 출신 엘리트들 그 매일 나와서 오전인 반나절은 이제 우리 이념 정책 토론을 했는데 그러더니 하루 끝나면서 장성택이 지금 와 있는 중에 나보고 한번 나무라 그래요. 강의 끝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그러더니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쪽지를 이렇게 2개 줘요. 쪽지가 이런 쪽지가 이런 A4 용지인데 이렇게 땅지같이 여기서 한국에서 뭐라 그런지 모르는데 북한에서는 딱지라든가 이렇게 딱지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2개요. 2개를 손에다 집어주면서 이거 집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지 말고 집에 가서 김 선생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몰래 보라고 2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안 주면 좋고 그럼 저녁에 집에 와서 이야기한 대로 뭐라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집에 와서 문을 열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그냥
첫 번째 딱지를 딱 열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 뭐라고 썼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김동수 동지 이 편지를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서울 방문하고 있는 장성태 부장에게 전달하시오. 예. 그 전달하는 것도 또 거기다 방법까지 썼어. 그 장성태 부장이 반드시 동대문이나 서대문 시장들을 이제 현지 시찰할 수 있다. 현지 여행 차원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때 김동수 동지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 장성택 주머니에다 이렇게 슬쩍 여주하는 게 그 방법까지 써놓은 거야. 네네. 그러니까 서울은 이항 선생이 제정신이냐고 내가 생각을 하더라. 경호원들부터 그러니까 시작해서. 이게 항 선생이 네. 이 답답한 게 북한에서도 이 당중에 비서를 하면서 다 경호가 붙고 집에서 그 당중안에 국제사업부 가는 다녀가셨죠. 거기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주최사장 연구소 왔다 갔다 하고 사니까 이 물정을 모르는 사회에 이런 돌아가는 이 형편을 전혀 모릅니다. 북한에는 모든 고위 간부들이 다 그런 게 왜 그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북한이 그 통제 시스템이 당 조직 지도부나 국가보위부에서의 이 고위 간부들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다 도청되고 그 다음에 뭐 촬영되고 도청되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합니다. 발언 실수할 수 있고 특히 간부들끼리 안 만나고 현지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 보신주의가 돼가지고 자기 자리만 지키니까 현지에 밑바닥에 못 나가 보니까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경호팀만 계속 같이 거의 사회생활을 못하고 자기 숙소에서 연구원에 왔다가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 물결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지금 천진난만하게 그걸 옆으로 지나가면서 주라고 했는데 또 그 두 번째 쪽지가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그거죠. 장성택에게 보내는 쪽지였군요. 근데 그걸 또 왜 나한테 줬냐면 내가 그 스시 때부터 장성택이 쭉 알고 있으니까 지내셨으니까. 나한테 준 거예요 지금. 그 두 번째 쪽지를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거기다 썼어. 장성택 부장 하고 그대로 내가 읽으면 영원히 김정일 밑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민족의 반역자가 되겠냐? 아니면 이제라도 인민의 편으로 돌아서겠냐? 결심하라. 그 대한민국의 그다음 거기다 또 썼어. 나무라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이 떨어지시오. 이렇게 딱 쓴 거야. 그렇게 하고 몇 월 며칠 항장력. 그러니까 항장력 선생. 글씨체 보면 이제 네, 알고. 항장력 선생은 이제 장성택이하고 이 사동기관이도 하지만 또 이제 스승이에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할 때부터 김정일이 스승이고 김경희 스승이고 장성택이 다 스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걸 딱 이게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싸가지고 연구원에 나와서 그 한 선생한테 이렇게 돌려주겠어. 이거 못합니다 하고. 근데 거기 이제 우리 수양딸이라고 있었어요. 모 교수, 여성 교수님이 있는데, 김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엄청 케어해 주셨어요. 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장 선생을 케어해 주시고, 다 보살펴 주신 분인데, 그분한테 내가 줬어요. 이건 도저히 내가 저거 못 뚫는다. 수행할 수 없다. 경호팀 못 뚫고 못 전달한다니까. 그거 읽어보더니, 이 영감님이 이게 막농했나? 이게 정신 나갔나? 하더니 그 자리에서 그걸 찢었는지 어떻게 보면 사람 다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면은 항 선생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장성택한테. 지금 와서 내가 이해돼요. 그 장성택이 처형됐다고 할 때 2013년에 그 처형됐다 하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항 선생이 벌써 10년을 내다봤구나. 그때가 2006년도쯤 되는데 10년 후에 저 장성택이 마지막 그 죽음을 벌써 그때 예측하고 있었구나. 저 사회에서 김정은이 독재체제에서 언젠가는 말했지만 그 왕실하고 화장실을 멀리하라는 그 소리가 북한에서는 더합니다. 가까운 측근일수록 언제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데 황 선생은 벌써 그때 장성택한테 미련을 가지지 말고 돌아서라 하는 걸 10년 전에 벌써 예언하셨다. 그때는 제가 다 몰랐지만 장성택이 저렇게 처참하게 공개청에 이야기를 들고 보니까
그게 생각났고 또 우리 사람들이 그 장성택이 처형됐다는 말 듣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농담으로 삼아 김의원 당신이 그때 그 쪽지 안 전달해서 저 총살됐다고. 아이고. 그때 그 전달했으면은 참수당하지 않았습니다. 참수 안 당하고 남한에 떨어져서 한성세랑 같이 좀 통일에 좀 조금 죄를 다 씻고 반역 이때까지 자기 저지른 인민들한테 저지른 죄를 다 뭐 죽을 때까지 죄값은 못 치르지만 죄를 씻는 마음에서라도 이게 대한민국에 좀 기여하고 통일에 기여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당신이 그때 그 쪽지를 안 전달해서 저렇게 처참해 죽었다 하면 웃으면서 말했어. 내가 한번 그럼 해보지 그때 하고 내가 그러면서 서로 우리끼리 웃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북한에서의 처형이라는 거는 숙청과 처형이라는 거는 연대적으로 쭉 보면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 김정일 특히 이제 앞으로 김정은 시대는 더 할 겁니다. 김일성 시대에 비해서 김정일 시대가 더 처참했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무자비하게 공개 특히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뭐 완전히 서윤석이 뭐 벤치 책임 뒤집어 쓰여서 벤치를 이 뽑고 하면서 고문해서 그 다 자인하게 책임을 인정하게 해놓는 정도인데 지금 이 김정은 시대 와서는 앞으로 더 합니다. 왜? 지금 구실이 없게 됐습니다. 인민 대중이 굶어 죽고 인민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못 살고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제재가 강해지고 핵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요 장성택까지 마치고 제가 우리 지인들이 저한테 전화 온 게 연구원에 있던 같은 지인들도 그렇고 아는 분 이 베나 TV를 보고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고무한다 격려한다 하면서 요거 끝나면은 북한이 핵 무기 개발 역사를 한번 당신 아는 것만큼 쭉 정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라. 제가 그 사람들하고도 비공개 세미나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걸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북한이 어떻게 핵 개발을 해왔고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는 거를 알려드리라 했는데 그걸 제가 다다음번에 하겠는데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 모든 거를 이제 희망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핵무기 때문에 북한은 더 제재받을 겁니다. 더 힘들어지고.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엄청 더 이제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가겠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북한 내부가 이제 또 다시 고난의 행군 시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가면은 무자비하게 공개 처형과 숙청과 처형은 더 심해질 겁니다. 최근만 해도 다 지금 간부들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우리는 3대 세습을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나까지는 인민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치는데 이 간부들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꼭대기 20% 2,500만 중에 꼭대기 20% 얘들이 이거 다 지금 혼자 부하방탕하고 뭐 먹고 살면서 정책을 집행 안 해서 지금 너희들 인민 대중이 지금 굶어 죽는다. 여기 속아 넘어갈 북한 인민이 어디 있습니까? 70년 동안 그거를 속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처형하면서 이제 숙청하고 처형하면서 무자비한 이런 잔혹한 처형은 더 많이 이제 앞으로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이 지구상에서 북한과 같이 이런 무지막지하고 처형이 오늘날에도 21세기에 이런 무자비한 숙청과 처형이 지금 감행되고 있는 이 북한이야말로 정말 온 세계가 이제 단죄할 그런 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공포 정치 가장 뻔하지만 또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돌아 못 씁니다. 이제는 더 허리띠를 조여가지고 폭력 기구들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이제는 내려누르지 않으면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탄압 행위들이 숙청과 처형이 앞으로 21세기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심해질 거라고 이제 전망됩니다. 네, 정말 베나 TV는 앞으로도 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더더욱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강의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이 장성택의 죽음 관련해서 장성택의 죄명 그리고 조금 더 세세하게 속속들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김동수의 국제정치 시간이었습니다.
베나TV가 현재도 대한민국 사회와 탈북민, 다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따뜻한 마음과 응원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어두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베나TV가 그런 분들을 위해 친정집처럼 마음을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